쉬시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아침부터 고생하셨죠? 고생 안 하셨어요? 네. 이런 건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상대적으로 바쁜지 많이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그죠? 네. 혹시 고2, 고3 자녀가 아닌 어머니 아버님 계신가요? 고2, 고3이 아닌 한 분, 두 분. 많이 계시네요. 네. 요즘은요. 입시도 멀티 시대예요. 예전에는 이제 종합전형 그러면 종합전형을 겨냥하는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집중적으로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교과 전형이 많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교과까지도 같이 애들 말로는 양다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교과 전형까지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언론 보도상으로는 2학기 때 전면 등교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면 등교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상황을 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각종 이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에 생활기록부상의 어떤 특별한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비대면 상황이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활동해야 되는 것들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종합 전형도 좀 변해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 고2, 고3이 아닌 어머님, 아버님이 계셨는데 종합 전형에서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 양들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과 영역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더 이렇게 영향력 있게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또 교과 전형이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에요. 내신으로 가는 전형.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 교과 전형인데 이미 올해부터 성균관대학교에는 정성 평가라는 거를 교과 전형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 숫자만 가지고 계산해서 뽑는 게 교과 전형인데 이 교과 전형에도 정성적 요인을 좀 많이 반영하는 이제 추세로 입시가 바뀌어갈 것 같고 종합 전형에는 정성적인 것만 봤는데 상대적으로 교과도 이제는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식으로 입시가 좀 변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이게 참 작년에 정말 화두가 됐던 지도예요. 저게 이 지도. 네. 저게 뭔 지도냐? 정시모집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모집이 가군, 나군, 다군 세 개 모집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원서를 세 장을 쓴다고 하면 한 3대 1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3대 1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 지도에서 서울, 경기만 푸른색이고 나머지 지역은 붉은빛으로 물들었죠, 그죠? 특히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빨간색이 진하잖아요, 그죠? 그게 3대 1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수시든 정시든 이제 대학 입장에서 선발하기 어려운 대학도 있다. 모집을 하는 거죠, 그냥 모집. 선발과 모집. 선발은 대학이 뽑는 거고 모집은 그냥 받는 거란 얘기인 거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수시뿐만이 아니고 정시에도 저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하나는 왼쪽의 표는 추가 모집 현황이에요, 추가 모집.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학생들을 다 뽑아야 되는데 뽑지 못한 인원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2월 말에 추가 모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학생들을 다시 뽑는 이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경우에도 이런 어떤 경향이 있다고 봤을 때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에 맞는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학교와 학부모의 어떤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입시 환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순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입시의 뭐랄까요, 전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이잖아요. 아까 교과가 뭐라고 그랬죠, 어머님? 내신으로 뽑는 전형, 내신. 종합 전형은 종합으로 뽑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얼굴 앞쪽도 보고 뒤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다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였었는데 지금 교과에도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고 종합에도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고 논술에도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고 정신 당연히 수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고3 학생들은 정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정말 중요하네요. 올해는 왜 그러냐면 여기 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고 이게 교육부에서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위치한 대학들은 모집 정원의 10%를 교과로 뽑아라. 지역 균형 성격으로. 그러니까 너무 수도권 대학에 수도권 애들만 대학을 많이 들어가니까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지원의 기회를 균형감 있게 해라. 예를 들면 인원을 똑같이 준다든지 지원 비율을 똑같이 준다든지 하면서 교과 전형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막말로 얘기해서 내신 받기가 상대적으로 치열한 고등학교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학교의 내신을 똑같이 받아들이기에는 대학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그래서 현재 고3 자녀를 두신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수능을 뭐 400점 만점 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까? 요게 현재 고3한테 내년 고3, 고2, 그러니까 현재 고2가 내년 고3이죠. 현재 고2, 고3한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리고 올해 종합 전형에는 뭐 경희대학교를 비롯해서 일부 학교가 수능 최저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수능 최저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수능 최저를 걸었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학생부라도 얘는 이제 아웃된다는 얘기죠. 불합격이라는 얘기죠. 그죠? 거꾸로 뒤집으면 수능 최저 있는 대학에 원서를 냈을 경우에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면 나보다 학생부의 수준이 좋은 학생들을 제낄 수가 있는 거죠. 그 학생이 수능 최저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학생의 가장 기본 본분은 공부다. 공부를 하는 상태에서의 다양한 학교 활동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활동은 큰 의미가 없다. 심지어 인하대학교도 그렇고 몇몇 학교들의 그 면접 기출문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질문도 있어요. 학생이 정말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면접 질문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입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집 규모 전형별의 또 변화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좀 수시와 정시가 특히 올해 정시가 2022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보면은 정시가 별로 변화가 없죠, 그죠? 1.3%.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정시가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 상황만 놓고 보면 정시가 많이 늘었다. 정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는 거냐면 학생들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수시 6번 원서를 쓸 수가 있고 정시 원서 3번을 쓸 수가 있는데 수시 6번 떨어지면 정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목동도 수능이 되게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정시의 경쟁력이 졸업생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시에서 결과를 내야지 정시까지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역 고3이 졸업생 연수생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시가 늘어났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3 입장에서는 꼭 좋은 뉴스만은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네. 전형별로 보면은 전형별로 보면 여전히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오늘 강의 제목이 2022, 2023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2 현재 고2와 고3과 2023 현재 고2의 대입은 별 차이가 없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일부 대학이 수능 체제를 없애고 일부 대학이 모집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어떤 약간의 뭐 이렇게 미세한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현재 고2와 고3은 큰 변화 없이 같은 기조 속에서 입시가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요게 날짜는 제가
지웠나 보네요. 이게 2023 주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고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4월 말, 5월 초 그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도권, 이게 좀 웃기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다라는 게. 네, 그래서 수도권은 정시 수치의 변화가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없는데 비수도권은 어디가 줄었어요? 정시가 줄었죠, 그죠? 왜 정시가 줄었겠어요? 학생 모집이 어려우니까. 네.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 원서를 못 쓰잖아요. 근데 수시에 불합격하면 정시 원서를 쓸 수가 있는데 정시에 학생들을 원하는 만큼 뽑지 못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방권에 있는 학교들은 수시에서 어떻게든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저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역균형 전형.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지역균형 전형 그러면 줄여서 직윤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직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대학이 서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교 1, 2등 정도 되는 애들이 가는 전형이 직윤. 뭐 이렇게 이제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격의 전형을 인하대를 포함해서 서울의 유력한 대학들이 다 이 전형을 오래 유지하는 거예요. 없던 대학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이 여기 보시면 그동안은 종합전형 위주로 대학이 전형을 유지했는데 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요 대학을 뺀 요 대학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머니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아니죠, 그죠? 네, 요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지원자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고 종합 전형은 서류 학생부로 가는 전형인데 어느 전형이 좀 더 예측이 쉬워요? 교과 전형이 내신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의 입시의 분위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교과 전형을 몇 장 써서 거기서 합격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종합 전형으로 소신 지원하는 형태가 올해 수시의 일반 패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적은 인원이라면 솔직히 그 전형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그런데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수능 최저가 대부분이 걸려 있고 그 수능 최저가 걸린 그 대학의 교과 전형을 한 복수로 쓰면 적정 소신 상해 이렇게 써버리면 그 중에서 분명히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종합 전형에서 이렇게 소신껏 또 학과 대학을 이렇게 올려 쓰는 이런 전형이 올해 수시였던 패턴이 될 거다. 그래서 제 밑에 적어놨는데요.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률이라고 하는 건 실질 경쟁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과도 상당한 또 합격 풀이 겹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저 화면을 뒤집으면 거꾸로 저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 인하대는 여기 지금 화면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인하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예, 수능 최저가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좀 보여드린 대학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 전형이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던 대표적인 학종 전형이었는데 올해 수능 최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경희대학교에 진학하곤 했었는데, 네, 이게 진입 장벽이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형을 보세요. 국제형. 여기 바로 옆에 연세대학교 있죠, 그죠? 바로 옆에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두 과목 중에서 국어나 수학 중에 한 과목을 포함해서 두 과목가 수능 최저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죠? 그 옆에 영어가 1등급이어야 돼요. 그러면 전국에서 영어 1등급 되는 애들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어 1등급 받는 애들 중에 한 60, 70%가 한 70%가 자연계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연계 애들을 빼면 나머지 애들이 인문 애들인데 또 국어나 이런 건 못하지만 영어만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도 또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연세대학교 국제형은 1단계가 서류 전형인데 1단계만 통과하면 그냥 합격이에요, 그냥.
1단계가 2.5배수거든요. 2.5배수 중에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할 애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또 다른 학교에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해졌고, 이화여대 세계합 6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이것도 되게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초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장 기본적인 건 학업 역량이다. 학업 역량이 돼야지 대학에서 그 학생을 선발해 간다. 물론 그것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정량적 수치를 보여주는 학업 역량도 있고, 생활기록부 상으로 보여지는 정성적 요인의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정성적 측면의 학업 역량만 많이 생각해 왔다. 최근에는 고등학교별 편차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능을 기반으로 한 역량의 어떤 활용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화면은 이제 학년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건데요. 현재 고2는 고3과 다른 게 없습니다. 현재 고2는 고3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문이과가 없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난 문과야, 이과야, 전 문과예요. 과목이 국어라서. 예, 문과, 이과 이게 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티션이 없어요, 문과, 이과가. 교육과정이 이제 같이 굴러가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옛날에는 뭐 A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B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배우는 게 똑같았죠, 그죠? 근데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좀씩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고등학교는 이과 성향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고등학교가 있고, 어떤 고등학교는 좀 더 문과 성향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이 있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좀 더 공정하게 뽑으라는 어떤 정부의 시책에 기반해서 이렇게 이제 반영이 이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 글자, 학생부의 전체 글자 수가 줄어들고, 수상도 올해부터는 5개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교사 추천서 없어진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올해 인하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게 원래 4개 문항이었어요. 기본 공통 세 문항에다가 대학별 자율문항 한 문항, 이렇게 4개로 보통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3개로 줄었죠, 그죠? 그래서 올해 고3의 경우에는 작년과 굳이 비교하자면 학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소서의 양식이 바뀌었다. 예.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어떤 준비가 올해 고3은 좀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는 선택형 수능이에요. 선택형 수능. 여기. 요건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언어 매체가 있고 화법과 작문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근데 현재까지 놓고 보면은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언매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언매 선택자의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 3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자연성의 학생들이 미적과 기하를 보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이 확통 학생들보다 공통 74점에 대한 성적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을 보는 인문성의 학생들의 수능 등급은 작년에 비해서 한두 등급이 떨어져 나올 것 같고요. 자연성의 학생들은 작년보다 한두 등급이 좀 올려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가운데 여기 들어와 있는 이제 수능 관련된 변화입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학종 관점에서 들여다 보면은, 일단 수상 경력부터 한번 볼게요. 수상 경력 오늘 학기당 하나예요. 그러면 어떤 수상을 반영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일단 고민이 되잖아요. 물론 수상을 받았을 때 얘기죠, 그죠? 네. 수상을 여러 개 받아가지고 골라야 되는 입장이라면 고민이 되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수상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예를 들면 2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나의 강점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상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상을 또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문과 학생인데 상대적으로 영어 성적이 좀 부족해요. 내신 성적이. 워낙 또 이과 학생들이 영어를 또 잘하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뭐 인하대학교 뭐 영문과 같은데 원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영어 교과의 내신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학생은 망설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영문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영어 성적이 조금 떨어졌을 때 대학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약간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내신이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어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교내 영어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교내 뭐 영어 학력 평가에서 우상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영어 내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수상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이 나는 인하대학교 뭐 기계공학과를 가겠다, 공대를 가겠다. 그런데 물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선택 인원도 고등학교별로 많지가 않고 거기서 1등을 받았다. 그럼 되게 우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교내 과학경시대 물리 부분에서 만약에 최우수를 했어요, 뭐 우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놈은 진짜 물리를 잘하는, 공학적 사고 능력이 되게 잘 갖춰져 있는, 이렇게 대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그렇게 또 자신의 강점을 또 어필하기,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수상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현재 고3 어머님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수상을 뭘 할지 결정하지 마시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자녀들이 다음 주에 보통 기말고사 보죠, 그렇죠? 기말고사 볼 거예요. 보고 나면 7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성적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성적표가 이제 여름방학 전 한 2, 3일 전에 이제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에 어느 전형으로 무슨 과를 쓸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실 텐데, 그때 과목별 성적까지 다 뽑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만 놓고 보면은 잘 과목별 현황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계셔서요, 그거를 이제 뭐 학년별, 학기별, 과목별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요 과목별 이렇게 다 계산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출력해서 받아 보시면 거기서 이제 과목별 현황이 쭉쭉 다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상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방학 중에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쭉쭉 다 진행이 되는데, 맨 아래 5번 보시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죠, 그죠? 요게 흔히 말하는 교과의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작업하시는 게 저거예요. 세특. 이미 지금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도 세특을 이제 선생님들이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평가를 받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 발표를 했고, 어떤 수행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을 했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5번 이 항목에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목에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작업하시다가 타 학생 거를 이 학생한테 제목을 잘못 이렇게 넣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종합전형을 지원 학생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어쨌든 금지 사항이 좀 많이 생겼고 제공되는 분량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활동한 것들은 다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정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3학년이 아니라면 뭐 현재 고2든지 고1이라든지 그런 경우라면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거점 학교나 공동교육과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이제 문과 학생이 나는 경제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데, 혹은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내에서 그 과목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인원이 없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인천시 내에 공동으로 학생들 모집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런 교육 과정도 있으니까 현재 고3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상황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 과목들은 저런 교육 과정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제 가서 수강을 하면 해당 분야의 어떤 적극성, 전공 관련한 어떤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고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목동고등학교인데 여고예요. 목동고등학교도 여고인데, 여고에는 또 물리2를 동반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그렇죠. 물론 저희는 이제 물리2 반이 있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런 개설이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제가 보여드린 대로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을 이용하면 좋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크게 어머님들 보셨을 때 걱정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동아리 활동이죠. 동아리 활동. 이 동아리 활동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진로 분야와 일치된 어떤 동아리 활동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2년 연속, 현재 고3은 2년 연속 코로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올해 고3은 매일 등교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동아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동아리 활동 시간이 한두 번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남아 있을 테니까, 자기가 그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어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역할이나 어떤 기여가 없으면 뭐 써줄 게 없죠. 써줄 게. 그렇죠. 써줄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좀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과거에는 진짜 어머님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학생회장을 했다든지 뭐 반장을 했다든지 하면 뭔가 긍정적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반장을 했다, 회장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뭐죠, 그 다이어트 광고 있잖아요. 비포 앤 애프터. 그 약을 먹기 전에는 이랬는데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몸매가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교내에서, 학급 내에서, 동아리 내에서 이 학생이 3학년 때 이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역할을 했더니 동아리 내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겼고, 궁극적으로 그 학생의 어떤 성장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머님들이 약간 그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학생들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기억하는 학생은 1번 공부 잘하는 학생, 2번 활동 많이 하는 학생, 3번 착한 학생, 4번 뭐 질문이나 기타 스킨십을 많이 하는 학생. 몇 번일까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만 좋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교 2등짜리인데 선생님들의 절반이 그 학생이 전교 2등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에 와서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수업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발표 한 번도 안 하고 필기는 다 깨알같이 받아 적고, 집에 가서 뭐 시험 준비 정말 열심히 해서 시험은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발표 안 하죠. 질문 안 하죠. 그렇다고 뭐 요즘 코로나인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걔가 뭐 얼굴을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학생의 학업 역량 이외엔 써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뭐 수업을 듣고 혹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활동 시간 중간중간에 어떤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교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라면 7월 19일 이후부터 고3과 고등학교 교사 먼저 이제 접종을 시작한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올해 수능 보는 졸업생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수능도 안 볼 거면서 수능 보겠다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하고 백신 맞는 사람들 나오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그 기사가 뜬 거예요. 제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순하게 백신 맞는 거 이 순서만 갖고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더군다나 오늘 또 제가 뉴스를 봤더니 모 회사에서 백신을 확보해서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기사 보셨죠? 시옷 회사. 네, 시옷 회사가 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이렇게 백신을 맞게 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백신이 확보된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막 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학급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듣고서 그 학생이 어떤 뭐 생물 시간에 뭐 과학 시간에 뭐 사회 시간에 국어 시간에 어떤 이런 걸 하다가 그것과 관련돼서 본인의 관심 있는 영역을 연계해서 발표를 하거나 무언가 페이퍼로 활동으로 제출하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세특이나 기타 영역에다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면 거꾸로 그 학생이 수능을 보든 안 보든 수능을 보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으면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 어차피 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해서 어떤 백신을 맞는 어떤 순서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뭐 생물투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뭐 세특에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약간 곁다리를 샜는데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최근에 교과 영역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특이다. 세특인데 그 세특이 본인이 참여해야지 나오는 거지 그냥 평범하게 교실에 앉아서 필기만 잘하고 시험 잘 봤다고 해서 그게 세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떤 고민했던 것들을 연계해서 어떤 뭐 해야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1, 고2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세특이라는 측면, 학교 수업 내에서의 어떤 적극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저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한 학생은요 300번 넘게 한 학생이 있어요. 질문을.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그 학생을 피해 다녔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걔가 막 공부도 잘하는 애가 막 질문을 몇 개를 막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질문 많이 하니까 밥을 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늦게 밥 먹은 적도 있었는데 당연히 제가 그 학생의 이름을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얘가 질문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질문하러. 거의 어떤 날은 하루에 2번, 3번도 오고. 그래서 제 그 사무실 옆에 벽에다가 그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놓고 올 때마다 네가 여기다 발을 정자 표시해. 그랬더니 그렇게 제가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세특에다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에는 그런 학생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바뀐 것들입니다. 현재 고2, 고3은 지금 제가 다 해보면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고1들도 저렇게 바뀐 게 있는데 고1 입장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맨 아래 수상과 독서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수상, 독서 안 들어가고 개인 봉사도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학교별로는 지금 고1 같은 경우에 각종 대회가 없어진 학교들도 많아요. 고1 대상으로는. 그러면 대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학과 역량을 어필하죠? 결국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력 있게 활동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는 동아리 시간에 또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고1들은 학교에서 그래서 수상과 독서가 이제 대입에 미반영되니까 저기 미반영이라고 써놓은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맨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미기재라고 써 있죠, 미기재. 여긴 미기재라고 써 있고 여긴 미반영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기재는 뭐냐면 생이록부에 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 활동을 했는데 방과 후 수업을 했는데 뭐 국어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뭐 수업을 뭐 몇 시간 동안 수업을 이수했다라고 적어주던 게 과거의 관습이었는데 그거를 없앴다. 올해 고3부터. 그렇죠? 이거는 미기재고 미반영은 뭐냐면 생활기록부에 적어는 주는데 그 적힌 내용이 대학에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독서가 기록은 되는데 대학에다가 서류상으로 전달 안 된다. 그러면 이 고등학교는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독서를 수업 활동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단순하게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 중에 활동으로 독서 활동을 끌고 들어오면 그 내용들이 또 교과 세특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고1이라고 한다면 고2 올라가서 혹은 2학기 때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단원들 있잖아요. 단원과 관련지어서 좀 더 알고 싶은 것들, 혹은 그 단원을 배웠더니, 예를 들어서 현재 통합사회 교과서를 보면은 뭐 인권이란 단원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코로나 시대의 인권이 무엇일까? 코로나 시대 행복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진짜로 나는 코로나 시대에, 아까 제가 잠깐 백신 접종 순서 얘기했는데, 백신을 접종을 어떻게 빨리 사회적으로 순서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 안전망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배치할 것인가를 궁금해서 그거를 연구해서 발표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필수 요원들, 뭐 경찰이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뭐 소방관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필수 요원들이 먼저 접종을 받고, 또 이제 노출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해 있는 사람들한테 백신을 접종시켜야지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가 유지가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행복도를 높이는 나는 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식의 만약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 연계해서 활동으로 이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교과 활동이 그런 맥락에서 되게 중요해졌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빨간 글씨가 많잖아요. 빨간 글씨가 많은데 교과 활동은 맨 위에 과목당 500자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과목당 500자가 써져 있다는 얘기는 모든 과목쌤이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 의견은 담임선생님 한 분이 500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이, 어머님의 자녀가 학교에 가면은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사회도,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이 500자씩 써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입체적으로 그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한 분이 종합 의견을 써줬을 때는 그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한 관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여지도 있죠. 한 명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사정관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종합전형에서 세특이 여러 의미 있게 해석이 되는 이유는 여러 선생님들이 500자 정도의 분량을 객관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학생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 대학 사정관님들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고3이 아니라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런 세특 교과 활동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시면 다 충분히 아시겠죠, 그죠? 예,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해야겠는가?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학생부 관리라는 말 많이 썼어요. 관리. 근데 관리란 말은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죠? 관리라는 표현이 맞는 게 아니고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그 학종 가이드북, 거기에 화면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여기 지금 여기 읽는 거예요.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현재 고1, 고2는 격주 등교하잖아요. 격주.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학교에 격주 나오는데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냐? 그랬더니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있죠. 걔네들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자기 어떤 계획에 근거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가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접속은 해놓고 손엔 딴 게 와 있죠. 그렇죠? 화면이 두 개인 거예요. 화면이 두 개. 여기는 이제 그 온라인 수업 듣는 보통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뭐 EBS 뭐 이런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몸은 그쪽으로 가 있는데 손은 이쪽에서 이제 다른 걸 만지니까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도 겹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나 성취를 할 수 있는가도 엄청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 개인 격차가 더 발생하는 거죠.
격차가. 열심히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그래서 어머님들이 애들 제발 좀 학교 좀 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노는 꼴을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도 보내시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자신의 성취. 그래서 요즘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 역량,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단순 암기. 혹시 어머님 장학 퀴즈 기억하세요? 장학 퀴즈? 제가 얼마 전에 EBS 장학 퀴즈를 우연히 한번 봤어요. 봤더니 EBS 장학 퀴즈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직업군별로 옛날에는 뭐 특정 고등학교에 3명 나오고 뭐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 한 명씩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 낸 다음에 맞춰서 점수 올라가면 뭐 장원 뭐 이렇게 상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그렇게 안 하고 의사편이더라고. 의학편. 그래서 학생들 나와 있으면 그날 퀴즈의 대부분은 의학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바이러스 설명 쭉 해놓고 삑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EBS 장학 퀴즈도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어떤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공부이긴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 경험이 있는가. 예, 그런 거. 예,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성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포 앤 애프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학교에서도 분리수거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실제 사례예요. 한 학생이 환경이라는 저희 과목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환경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는데 한 학생이 교실에서 그 분리수거 담당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분리수거 담당을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해요. 번거로워해요. 귀찮아해요. 근데 그 학생은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교실 뒤편에다가 이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놨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종이, 여기 뭐 캔, 뭐 여기 뭐 플라스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붙여놓고 했는데 학생들이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우유 먹는 애, 뭐 커피 먹는 애, 뭐 주스 먹는 애, 뭐 하다못해 뭐 홍삼 먹는 애, 뭐 이것저것 다양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먹다가 바닥에 요만큼 남아져 있는 상태로 여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기도 하고 벌레가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뒤에다가 써붙인 거예요. 헹궈서 비닐 같은 건 떼서 여기다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얘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네 교실은 이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교실에서 분리수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학교가 또 모으죠. 학 전반에 또 분리수거를 모아놓은 학교에 또 분리수거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도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실에서 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들고 거기를 갔는데 분리수거 열심히 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갔더니 여기도 엉망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학생에다 의견을 낸 거죠. 아니 분리수거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우리 학교는 왜 저쪽 분리수거함에 전체 학급에서 나오는 분리수거를 왜 저렇게 저 따위로 관리하냐.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뒤에 그 분리수거함이 정말 좀 세분화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이 좀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이제 이 학생이 환경이라는 수업 시간에 자기 어떤 사례 발표를 한 거죠, 사례 발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알매 그친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분리수거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아는 것에 그친 게 아니고 그거를 교실 아이들의 인식까지도 바꿔놓고 학교의 교장선생님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뒤에 분리수거함을 깨끗하게 정비할 정도니까 뭔가 학교에 변화도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뭐 이게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머님들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거 하시잖아요. 분리수거 하시잖아요. 근데 햇반 분리수거 안 되는 거 아시죠? 햇반 용기 얘는 분리수거가 안 돼요. 근데 그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게 하얀 색깔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플라스틱에다 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어른들도 그렇게 하세요. 안 되는지도 햇반이라는 용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하여튼 어른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이 원하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뭔가 본인이 알을 통해서 노력하고 노력을 통해서 변화한 사례가 기재가 되면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1, 고2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중점을 좀 이렇게 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인하대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한 설명을 제가 그림을 가져온 건데 아까 그 화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냥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고요. 요 화면은 이걸 어떻게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하는지를 좀 이렇게 뭐랄까 체계적으로 그림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전공 역량,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려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잖아요. 뭐 미적분도 모르고, 그렇죠? 수학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뭐 공학 공부하는 친구가. 그다음에 전공 탐색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선생님 저는 교육학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말한 친구가 교육학 관련된 책을 하나도 안 읽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난 어디에 관심 있다고 했는데 관심의 근거가 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 전공 본인이 원하는 그래서 뭐 옆에 사정관님도 계셔서 이런 말씀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난 경영학과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경영학과가 살짝 뭐랄까요, 높아 보이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대체학과로 다른 과를 찾는 거예요. 대체학과, 경영학과보다 뭐 좀 덜 센 과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과를 바꿨다고 해서 이게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본인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역할과 공부와 활동들을 많이 했다면 거기를 써야지 그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경쟁력 있는 학생이지, 자기가 쓰려는 학과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호학과다, 뭐 상위학과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과를 쓰지 말고 뭐 다른 학과를 썼을 경우에는 그 학생의 장점이 그 학과에서는 보이지만 다른 학과로 바꿨을 때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전공 탐색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학과를 무리하게 이렇게 바꾸는 건, 물론 관련이 있는 학과는 조금 더 이렇게 여지가 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라고 한다면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인성이라는 거 있죠. 인성. 어머님들 MMI라고 들어보셨나요? MMI? 그러니까 의대 같은 데서 의학 계열에서 학생을 뽑는데 여러 개의 그 인터뷰 방이 있는, 면접 방이 있는 거예요. 면접 방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상황 면접, 뭐 인성 여러 요소들 중에 뭐 협업 능력을 체크하는 뭐 면접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의사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생활 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중 면접인 거죠. 다중 면접, 미니. 그러니까 최근에는, 과거에는 의대를 예를 들어도 의사 한 분이 역량이 뛰어나면 훌륭한 의사가 되셨는데 지금은 의대도 협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자 한 명을 두고 여러 개의 전공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같이 차트를 보면서 이 환자를 어떻게 수술하면 좋은지. 그래서 과거에는 뭐 외과면 외과 교수님 한 분이 수술하셨지만 지금은 뭐 여러 개의 전공 교수님들이 같이 수술방에 들어가셔서 역할을 나눠서 같이 있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의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협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이제 대학도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 한 명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좀 더 이렇게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좀 나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요즘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인성의 파트로서 하나 대학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제가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은 진학부장을 하고 있어서 담임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담임할 때 한 사례예요. 한 학생이 저희가 2주 지나면 뽑기를 해가지고 자리를 앉혔거든요. 애들을 교실 자리 배치를. 근데 2주가 지났는데 옆에서 그 자리 뽑기를 진행하는 반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애들 이름을 다 외운 거예요. 2주면 저도 아직 그 학생 이름을 약간 가물가물한 그런 시기인데 그 학생이 나와서 그 반에서 뽑기 해가지고 좌석표에다 학생 이름을 적는데 그 학생이 누구? 얼굴 보고 여기 요즘 애들이 교복을 잘 안 입거든요. 뭐 체육복 입기도 하고 막 생활복 입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딱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친구가 애들 막 30 몇 명이 나와서 뽑기를 했는데 이름 물어보지도 않고 얼굴 보고서 누구 여기다 적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너랑 같은 반에는 여기 우리 반에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2주 사이에 네가 애들 이름 다 외워가지고 거기다가 그 좌석표에다 이름을 적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친구랑 저랑 친하고 안 친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도 같은 반인데 이름 정도는 알고 지내야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살짝 뜨끔했어요. 네.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반성도 되고 또 아이들이 많다는 핑계로 적당히 이렇게 넘어간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저도 좀 이렇게 반성이 됐었는데 그런 것이 그 학생의 어떤 인성을 보여준 되게 좋은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사 추천서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다 제가 그 얘기를 썼고 제가 또 담임이니까 종합위원회 나가도 뭐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인하대가 원하는 인재가 되는 거죠.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정관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했던 그런 건데 이렇게 보니까 학업 역량하고 학업 성취도가 7위, 11위니까 되게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게 같은 거예요. 합하면 40%가 넘죠, 36%, 37%? 그러면 3등이 되는 거죠, 3등. 그렇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뭐냐? 어머님들이 속 터지는 게 우리 애가 진짜 지가 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가 알아서 아침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가 아침에 알아서 좀 밥 좀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대학은 그래서 여러 가지 역량도 있지만 넓고 깊게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을 되게 선호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서나 토론을 통해서 자기 진로에 어떤 관련된 것들을 좀 더 키워 나가고,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 혹은 또 인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실험 관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어떤 관심 있는 주제를 한번 또 이렇게 탐구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공부한 친구가 훨씬 대학에 가서 높은 성취를 보이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 교수님으로부터도 뭐 인정받는 이런 친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말고사 잘 봐야 됩니다. 네, 기말고사 잘 봐야 돼요. 네. 물론 그거는 있어요. 이제 2015 개정교육관이 적용되다 보니까 9등급제로 나오는 과목, 성적표가 나오는 과목이 있고 성취평가제, ABC 이런 걸로 나오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 중에는 9등급제는 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몇 등급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성취평가 ABC 받는 과목에 대해서 좀 약간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BC를 받으면 거의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A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니까. 그래서 성취평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예, A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말고사 잘 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행평가 하나하나, 특히 1학년들은 좀 주목해서 들으셔야 될 게, 수행평가나 이런 어떤 활동들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자기 평가서 같은 거 받을 수도 있어요. 규정상으로 한 학기 마무리될 때, 1년 마무리될 때 받는 거는 교육부가 이렇게 금하는 사항이고요. 어떤 쪼개서 뭐 예를 들어 1단원의 뭐 수업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2단원 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학기가 끝나면 이제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생활기록 한번 점검해요. 특히 고3 학생들은 그걸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부 대사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항목별로 출력해서 학생들한테 주고서 뭐 이상 유무를 확인해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런 작업을 고3들은 필히 할 거예요. 8월 30일이 학생부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본인과 관련된 것 중에 저희 학교도 실제 사례예요. 한 선생님이 학생을 바꿔서 입력한 거예요. 근데 학생이 다행히 잘못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바로 잡았었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곤란한 상황이 벌써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료집에 들어가 있나요, 이거? 예,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모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일부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발췌해서, 그러니까 왼쪽 거는 그러니까 과목명이 들어가 있죠, 그죠? 세트기예요, 세트.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동했던 것들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를 예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필고사만 잘 보는 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역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국지 잠깐 보시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에서 조장을 맡아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조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땡땡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너와 내가 함께 사는 땡땡시를 제작하여, 그러니까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친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또 중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뭘 했고, 그죠? 또 UCC를 제작했고, 그래서 뭐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얘가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건 물론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쓰는 건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건 저렇게 활동이 있어야지 저런 기록물이 남는다. 그래서 학교에 수행평가할 때 좀 열심히 참여하라고,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좀 어머님들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물론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해서 뭐 수월한 건 아니에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도 치열한 경쟁도 또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게 일단 기본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통과가 돼야지 뭔가 경쟁이 된다. 여기 잠깐 고려대학교 잠깐 볼까요? 여기가 국, 수, 영, 사과, 가로 2잖아요. 가로 2란 얘기는 탐구를 2과목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4개를 합해서 합 7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계는 합 8. 그러니까 4개의 영역을 합해서 7, 8 나온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 엄청 높은 거죠, 지금 저.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학과, 저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가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시 애들 중에는 기말고사 끝나면 2학기 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교과 많이 늘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4과목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2, 3과목의 수능 영역은 최소한 수능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그 학생들이 좀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인하대학교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지 인하대학교 교과 전형에 합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을 제대로 이해하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시 원서 쓸 때 어머님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일괄 전형이 있고 단계 전형이 있어요. 일괄이라는 얘기는 그냥 원서를 내면 다 내가 사정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인 거고요. 단계 전형은 1단계를 통과해야지 2단계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이 있는 게 유리한 학생이 있고 면접이 없는 게 유리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면접이 수능 전에 있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수능 후에 있는 전형도 있어요. 면접이 수능 후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수능을 본 다음에 내가 면접을 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면접이 수능 전에 있다는 건 또 이런 것도 돼요. 면접이 수능 전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수능 준비하면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준비에 살짝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자소서가 있냐 없냐. 인하대학교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하대학교 자소서 그 양식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죠? 4개에서 3개로.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충원율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 대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결혼이 생겨서 예비 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보다 낮다. 보통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전형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면접이 있는 대학, 면접이 없는 대학, 자소서가 있는 대학, 자소서가 없는 대학 이런 것도 같이 나눴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는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그러니까 고2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녀가 고3이 된다고 했을 때 일단 올해 고2와 현재 고3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원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인하대 대표학과 중에 하나죠. 기계공학과. 인하대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미래인재잖아요. 미래인재, 그죠? 그러니까 여기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41%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모집하면 10명 중에 4명만 등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6명은 다른 대학 갔다는 얘기죠. 그럼 6명이 또 추가 합격자가 돼서 결국은 추가 합격자가 35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배수, 최초 합격자 1배수에 추가 합격자 1배수니까 거의 2배수가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초 경쟁률이 12.6대 1이니까 실질 경쟁률은 절반 이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 경쟁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율이 낮은 과의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더 내려가겠죠. 교과 전형은 더 심합니다.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안 되는 애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절반 학생들이 또 절반은 타 대학으로 또 이동을 해가요. 그럼 실질 경쟁률은 뭐 4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네, 학생부 이제 7월달 기말고사 끝나고 오리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1학년, 2학년 어머님들은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올해 이제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인하대학교다 그러면 인하대 홈페이지에 가면은 인하대학교의 자소서 그 문항 양식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고3처럼 다 이렇게 글자 수 맞춰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인하대학교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 학생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1번, 2번, 3번에다 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내용이 좀 풍부하게 잘 채워질 것 같은데 우리 애가 2번은 좀 쓸 말이 없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학기 때 또 내년 3학년에 올라갔을 때 그 약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문항에 대한 활동이 좀 더 보완이 이루어지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고1, 2.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한번 솔직히 애들이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들어가기 며칠 학교 남는 시간 있죠. 그때 애들 공부 잘 안 해요. 공부 잘 안 하고 잘 놀고 막 그러는데 그때 한번 그 자기의 생활기록부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메모해보고 또 자기 관심 있는 영역 책 찾아다가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학기말 시간을 학년말 시간을 좀 잘 활용하면 더 좋은 학생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자소서 유의사항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여기서부터는 주요 대학들의 이제 그 가이드북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필하라. 너 뭐 먹을래? 뭐 아무거나요. 뭐 답답하죠, 그죠? 뭐 먹을래라고 물어봤는데 뭘 먹겠다고 얘기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듣고 싶어하는 정보라고 하는 건 구체적 음식명인데 애가 구체적 음식명을 얘기 안 하면 엄마는 답답하잖아요. 대학 관계자들도 똑같은 거죠. 평가자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듣고 싶은 말을 안 써요. 그럼 얼마나 평가자가 답답하겠어요, 그죠?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구체적으로 마찬가지 역할. 어떤 걸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과정을 어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냈는지를 써주는 거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안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5번째 것만 잠깐 볼게요. 자신이 직접 작성하되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라. 이게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막 여러 명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배가 산으로 가요. 왜냐하면 다들 한마디씩 하거든요. 야, 이거 좀 고쳐야 돼. 야, 이것도 고쳐야 돼. 야,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이걸 괜찮다고 그랬는데 저 선생님도 이것도 고치라고 하고 또 저 선생님은 또 고치라고 했던 게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냥 정체성이 없는 자소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특정인하고만 뭐 담임선생님이다 하면 그 선생님하고만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리고 이게 약간 어색하시죠? 보안에 유의하라. 뭐냐면요, 이건 실제 모 대학에서 있던 사례인데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학생이랑 자기소개서 가지고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다가 화면에다 그 자기소개서를 띄워놓고 상담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 그 사이 애가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음 애가. 근데 다음 애가 화면에 자기소개서 보이니까 본 거 이렇게 읽은 거죠. 그리고 읽은 다음에 그 자기가 읽으니까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거에 쓴 거예요. 그러면 유사도 검색에 쓴 친구도 걸리고,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화면에 띄어져 있던 친구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 거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잘 쓰는 게 뭐가 잘 쓰는 거냐, 뭐 표현이 화려하고 뭐 이게 잘 쓰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느껴지면 그게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남의 걸 참고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체크리스트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면접 질문을 몇 가지 예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제가 충북교육청 이런데 이렇게 면접하는 사례 얘기를 들어봤는데 평균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좀 더 잘하더라고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더 잘하는 건 미리 연습한 학생이 더 잘해요. 남녀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소서가 있고 생활기록부가 있으면 보통의 대학들은 확인 면접이거든요. 서류 확인 면접. 그러니까 이제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별도의 제시문 기반의 뭐 교과 역량을 확인하는 면접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학생부와 자소서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확인하는 면접이 진행되니까 그 내용 중에 본인이 사정관이라면 평가자라면 어떤 것들이 궁금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적어주는 거죠. 엄마랑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뽑고 쫙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학생이 뭐 지원자께서는 2학년 2학기 때 모모 학생상을 수상하셨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모모 학생상을 탔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여기 하나 예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같이 이제 예비 문항을 뽑아서 한번 응답해 보는 과정을 연습해 보면 그게 꼭 나오지 않더라도 실제 면접에서는 좀 더 덜 떨리는 상황에서 면접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면접 방식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자기가 인하대학교를 면접 보러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인하대학교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가야죠, 그죠? 사전 정보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12시 4분이네요. 한 12시쯤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요만큼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